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다 저희 남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영아, 넌 참 결혼 잘했다. 신랑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어? 누가 소개해줬어? 하고 묻곤 합니다. 사실 결혼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잘한 것도 맞지만 저희 남편도 저를 만나서 일이 더 잘 풀리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이래저래 우리 둘은 서로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주변에서 다들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고 딩크로 살겠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도 예전에는 비혼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을 꺾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고 운전박대를 당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나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뭐 대놓고 나 잘났다 하는 건 없습니다. 제일 콤플렉스였던 것 중 하나는 직업이 조금 그렇다는 거. 그래도 집안은 나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주식을 하신 부모님 덕에 넉넉하게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도 딱히 직업이 있으셨던 분들도 아니고 전업 투자자로 집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을 백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실제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셨고 출퇴근을 하지 않고 항상 서재에서 책을 보시며 공부하거나 투자자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다가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직업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지?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선입견이 없는 편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직업에 대한 선입견도 외모에 대한 선입견도 그런 걸 왜 갖고 사는지 모르고 살았죠. 전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너무 멋모르고 편하게 살아온 게 부러웠던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생각 없이 살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한 친구가 제게 큰 조언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손으로 신청한 수업이 너무 재미없고 듣기도 싫고 당신의 몸도 좀 좋지 않아서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F를 받아서 방학 때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나? 이 생각을 하며 친구와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야, 너는 진짜 대가리가 꽃밭이다. 생각은 하고 사냐? 너네 집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막 살아도 돼? 진짜 누구는 그 수업 듣기 싫어도 아득바득 학교 다니면서 귀에 피나게 수업 듣는데 넌 뭐야? 집에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너 애가 착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도 같이 너랑 놀았는데 너랑 다니니까 진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느낀다. 역시 인간은 얼굴 반반한 것들은 다 얼굴값하고 집안에 돈 좀 있는 것들은 세상 편하게 산다니까 하며 제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도 사실 제가 그렇게 교우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친구들에게 베풀고 살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엔 전부 저를 싫어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면 가끔 제게 와서 친한 척을 하는 친구들 뿐이었거든요. 사실 학창시절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뭘 모르고 어리기도 하고 그냥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몇 친구들과는 대학도 같이 오게 되고 저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자기들끼리는 다 나눴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에 베푼 것뿐인데 그게 다른 애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었나봐요. 돈 있는 집 자식이라고 잘난 척 한다면서 뒤에서 제 욕을 많이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휴, 아무튼 진짜 피곤한 대학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는 결국 중간에 자퇴를 했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게 당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어디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분명 그런 게 아닌데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친구들은 오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친구도 싫고 학교도 싫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왜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세상을 등질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방에서 혼자 떠나려고 마음을 먹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하나 못 버티는 바보 같은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의사쌤이 그러시더군요. 왜 버티는 삶을 살려고 하냐고.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정도 우울증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20대 중반. 지금이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걸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을 숨기기도 했고 취업을 할 때 정신과 이력이 드러난다며 일부러 병원을 안 가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전 그런 걸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제가 치료를 하는 게 먼저였고 의사 선생님은 저를 집 밖으로 꺼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선생님 소개로 나가게 된 모임이 동네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지정된 책을 읽고 모여서 그 책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 저한테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 모임에 나가기까지 정말 망설였습니다. 카톡에서만 대화를 나눌 땐 괜찮았는데 막상 나가려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장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모임장님, 실은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모임을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상담을 담당해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모임에도 나가서 같이 어울려보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가입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여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카톡으로만 대화하면 안 되나요? 하고 얘기했더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임은 책을 보고 같이 대화를 하는 모임이라서요. 괜찮으시면 저랑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시고 천천히 모임 사람들을 같이 만나보면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길 권유하셨다면서요. 하고 따로 만남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문자 답장만으로도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는 모임장과 1대1로 먼저 만나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도 제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제게 1대1 만남이라는 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 모임장이 저희 집 근처 작은 카페로 와주었고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딱 봐도 그 사람이 모임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눈이 마주쳐서 제가 얼른 고개를 피하자 제게 다가와서는 혹시 선영씨세요? 하고 먼저 묻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제 앞에서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그 이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주고 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와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 당연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은 제가 우울증 약을 먹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를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수시로 제 기분을 체크하고 제게 말을 걸어줬죠. 처음에는 독서 모임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만났지만 두 번째부턴 제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그 사람에게 연락했고 동정인지 아니면 제게 호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연락할 때마다 항상 나와서 저희 친구가 되어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독서 모임을 제외하고도 자주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한두 달 정도 만남을 갖고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뜻한 그 사람에게 끌렸고 제 사랑의 방식대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는 지갑에서 돈 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라 남자친구가 제게 넌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아니 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사오는 거야? 하고 선물을 받아들고도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이래. 아니 해야지. 걱정하지 마. 돈 있어서 사는 거니까. 하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 돈은 저희 부모님께 받는 돈이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용돈을 받아서 남자친구 선물을 산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중퇴에 마땅한 기술도 자식도 없던 제가 취업을 하는 건 힘든 일이었죠. 대기업은 감히 꿈도 못 꾸고 중소기업이라도 원서를 넣어볼까 하다가 그것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걸 부모님이 아시고는 도움을 주셨어요. 평소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의 사무실에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죠. 중소기업이었고 그래도 꽤 큰 회사라 저 말고도 3명의 비서가 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팀의 비서실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저의 첫 직장임에도 제가 힘들지 않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 언니들이랑 연애 얘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도 하면서 때로는 동료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지냈죠. 취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친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합격했어. 아빠가 소개해줬다는 그 회사 면접 보고 왔는데 출근해도 된대. 나도 이제 직장인이다. 자기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어. 하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꿀리긴 뭘 꿀려. 언제부터 꿀렸다고 그래.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고 집도 부자인데 꿀릴 게 뭐가 있어. 암튼 취업 너무 축하해. 그럼 이제 우리 결혼만 하면 되겠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니. 그 사람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저희 두 사람이 사귀고 나서 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처음 만났을 당시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고 저랑 연애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은 적지만 연금은 두둑히 나오는 공무원이었죠. 둘 다 직업이 생기니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에서 저를 꺼내준 남자친구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만 하셨었고 심지어 저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시며 뭘 해도 좋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선영이만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돼. 정말이야. 그거 하나면 난 이 결혼 너무너무 찬성이야. 하면서 제 남자친구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도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아픈 딸이라 미안하네. 내 부족한 거 없이 해주겠네. 정말 고마워. 우리 선영이랑 행복하게만 살아주게. 그렇게만 해준다며 내 자네한테 부족함 없이 전부 다 해줄 수 있어. 알지? 선영이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인 거. 마음이 참 여리네야. 꼭 좀 행복하게 해주게나. 하며 제 남자친구 손을 잡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게 제가 우울증 약을 한때 복용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 두 사람의 문제지 시어머니까지 아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둘이 헤쳐나가자고 했죠. 심지어 저는 이제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받는 정도라 병증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업이었죠. 제가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나와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데리고 왔니? 너 진짜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우리 아들 이런 적 없었잖아. 내가 결혼은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이 데리고 와? 하면서 저를 문전박대 하셨습니다.
전 너무 황당했죠.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었고 심지어 엄마가 잘해줄 거라면서 저보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면전에 두고 싫은 태를 내시니 자존감이 확 꺾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진짜.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그러는 게 어딨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우리 서로 너무 잘 맞아. 평생 잘 지낼 수 있어. 그깟 직업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하며 문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남친을 보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친을 말리며 가자. 나중에 다시 오자. 나중에.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옹성같이 닫혀있던 문이 열리더라고요.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어머님이 저희 둘을 집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닥에 앉혀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결혼은 안 된다. 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 됐는지 알지? 난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비서 닦아리는 비서들끼리 그렇게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는 건 안 돼. 어떻게 공무원인 우리 아들한테 뭐 비서? 나 참 기가 막혀서. 비서 그거 뭐 전문적인 일도 아니고 남의 뒷바라지나 하는 일이잖아. 사장 옆에서 커피 타고 시중 들고 겉으로는 있어 보이려고 비서 그러는데 그것도 솔직히 직업이니? 응?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런 주제에 어디서 감히 공무원이 내 아들을 넘봐. 참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너는 여자 보는 눈도 없이 저런 애랑 결혼을 한다고. 아휴 참나. 야 됐다 그래. 아휴 하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현이는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 직업이야 뭐 그래 공무원? 좋지. 안정적이고 연금도 나오고. 근데 엄마 태생이 부자인 사람들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공무원은 못 따라가. 공무원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만 살 수 있는 거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그런 걸 알아야지. 나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쪽팔리게 우리 이러지 말자. 엄마가 나 힘들게 키우고 공무원 돼서 누구보다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선영이랑 결혼하면 팔자 피는 거라니까.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하고 따지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이 태초의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손에 꼽는 부자도 아니었지만 넉넉하게 살아온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 집에 오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건 식구들이 모두 남자친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남자친구가 이 집의 기둥인 것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랑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돈에 대해 말한 적 없고 너네 집이 부자냐고 물은 적도 없고 제가 직업이 생겨서 누구보다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까지 저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저 사람이 돈에 결핍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공무원이 마치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며 네가 말해봐.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 직업 보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네가 부자여봤자 얼마나 부자인데. 뭐 재벌 딸이야? 아니면 뭐 대통령 딸이야? 그런 거 아니면 난 직업 봐. 평생 우리 아들은 일해서 열심히 돈 버는데 넌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부자면 그냥 부자들끼리 살면 되잖아. 진짜 부자 맞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공무원 관두고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부자야? 왜 갑자기 평화로운 우리 집에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 너도 입 있으면 말을 좀 해봐.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하면서 저를 호통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먼저 나왔고 어머니는 제 등 뒤에 대고 어머 저 버릇없는 것 좀 봐.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대로 그냥 나가버려?